발은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의 고양이에요. 이렇게 민감해야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신경들은 끊임없이 뇌로 정보를 보내요. 상반신 전체로부터 받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하죠. 그래서 압박을 받거나 온도의 변화 또는 레고와 같이 날카로운 것을 밟게 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레고 블록은 세계 플라스틱 폴리머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레고를 내구성을 좋게 하고 강하게 만들죠. 레고를 압축하려면 큰 말이나 피아노가 필요할 거예요. 단단한 표면에서 한 곳에 무게를 모두 싣고 레고를 밟으면 그 모든 엄청난 힘이 여러분에게 반격할 거예요. 그 힘이 거대한 신경 뭉치로 바로 들어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부드러운 양탄자 위에선 약간 낮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레고는 야기한 모든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심지어 반 레고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뒤가 열려있고 오른쪽과 왼쪽 발에 다 맞는 슬리퍼예요. 깔창에 패딩이 엄청 들어있어서 커다란 벽돌을 밟아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죠. 그 슬리퍼는 1,500켤레의 한정판이었어요. 무작위의 레고 팬들은 회사로부터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발가락을 찢게 되면 꽤 아픈데 왜냐하면 카라테 펀치의 힘에 그 작은 표면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발가락은 두툼한 지방층이 없는 보호되지 않는 신경 말단으로 가득해요. 통증 신호는 즉시 여러분 뇌로 발사돼요. 항생제가 발명되기 훨씬 전에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였던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발을 디딜 때 조심했었죠. 이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어요. 연구원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지러움을 타는지 100% 다 알진 못합니다. 일부는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거나 피부가 얼마나 민감한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배나 목구멍같이 가장 취약한 곳에 간지럼을 많이 탑니다. 침입자를 밀어내려는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슬프거나 화가 날 때 간지럼을 덜 타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누군가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하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과 침팬지 및 개와 같은 몇몇 동물들이 가진 원시적이며 피할 수 없는 반사 현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전염성 있는 하품은 공감과 유대감의 표시라고도 해요. 하품은 멈추려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죠. 재채기를 하고 나면 엄청난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몸은 소위 말하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을 방출해요. 눈썹 뽑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것까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재채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면 시에는 재채기 신경도 자기 때문에 잠잘 때는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재채기는 코에 있는 박테리아와 자극적인 물질로부터 코를 깨끗하게 해주고 콧물의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몸에 중요해요. 가끔 한 번의 재채기로 그걸 다 하기엔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확실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씩 이어서 재채기를 하게 되죠. 닭살은 동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동물의 털은 춥거나 무서웠을 때 곤두섭니다. 털이 곤두서면 더 굵어지는데 이는 그들을 따뜻하게 하거나 더 크게 보이게 하죠. 여러분은 동물보다 털이 훨씬 적기에 이 기능은 대부분 쓸모가 없죠. 그래도 그와 같은 상황일 때와 감정적일 때도 소름이 돋죠. 피부 밑에 작은 근육들은 수축하면서 털을 곤두서게 하고 주변을 돌출되게 만들죠. 햇빛을 오래 쬐면 수분을 더 빨리 잃고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몸과 심장은 온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모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액체를 장기에 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햇빛이 쬐는 것 또한 수면 호르몬 수치를 낮춰줘요. 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 수치는 다시 올라갑니다. 만약 해변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도 더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다면 실내 조명을 밝게 하세요. 껴안고 안고 손을 잡으면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또 면역체계를 개선시켜줍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진화 덕분에 물속에서 5분 있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져요. 아주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은 젖었을 때와 건조한 상태일 때 모두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작은 강 배수 시스템처럼 맞추어 변했죠. 피부에 있는 작은 물줄기가 중앙강으로 흐르는 더 큰 통로로 합쳐져서 오랜 시간 물과 접촉한 후에 손가락과 발가락으로부터 물을 흘려보내요. 아침에 근육을 깨우기 위해 머리 위로 팔을 뻗고 싶은 본능을 느끼죠. 밤새 근육은 탄력을 잃고 수액은 등을 따라 흘러요. 스트레칭을 하면 이 수액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죠. 또 밤사이 느린 속도로 뛰던 심장이 정상적인 작업 모드로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되죠. 개와 고양이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해요. 더 추운 방에서 더 빨리 잠이 드는데 왜냐하면 몸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밤새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침대에 누울 때 약간의 열 손실이 필요해요. 시원한 공기는 또한 잠에서 깨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게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가끔 눕거나 앉아있다가 서면 별이 보이죠. 그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진 혈압은 잠깐 동안 뇌의 기능을 흐트러뜨려요. 눈에 별이 번쩍하거나 번쩍이는 불빛, 빛의 띠, 화려한 골이나 불꽃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눈을 비비거나 재채기 한 후에도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말할 때 밖에서 나는 소리와 여러분 자신의 성대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 둘 다를 듣게 돼요. 여러분의 두개골 속 음향이 목소리를 낮추고 약간의 베이스음을 더해줘요. 목소리 녹음한 것을 들을 때는 이 풍부한 저주파 없이 듣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높고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싫어해요. 전혀 기대한 것과 다르죠. 사람들은 노출 효과 때문에 자기 사진을 거의 좋아하지 않죠. 보면 볼수록 좋다 하잖아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미지가 뒤바뀌어 있죠. 실제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당 수치가 낮아지면 배고파서 화날 지경이 되죠. 여러분은 음식 속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에서 이걸 얻어요. 시간이 흐른 뒤 뇌에서 SOS 신호를 보내요. 포도당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거든요. 또 배고파서 화가 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같은 유전자가 배고픔과 분노를 모두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배부르고 기쁘게 하기 위해선 균형이 맞아야 해요. 첫 골단은 목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신경이에요. 팔꿈치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잘 보호되어 있어요. 팔꿈치는 피부와 지방으로만 덮여 있죠. 그래서 팔꿈치를 부딪히면 엄청 아픈 거예요.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그 고통은 발톱을 타고 내려와 손의 손가락으로 이어지죠. 뽁뽁이를 터뜨리며 기쁨을 느끼는 건 인간 진화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젠 전부 앉아 지내죠.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 긴장이 고조돼요. 뽁뽁이를 터뜨리는 게 그 긴장을 푸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게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고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방출하거든요. 다른 피자 장난감처럼 주의력을 증가시켜주고 배운 걸 더 잘 기억하게 도와줘요. 귀는 특히 고음 영역에 민감해요. 고음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칠판에 분필 긁히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죠. 그게 분필 소리라는 걸 알게 될 때 혐오감은 더 강해지죠. 만약 누가 그걸 현대음악이라고 말해주면 견딜만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과 관련 있기도 해요. 다리와 발은 다리를 꼬고 있거나 무릎 꿇거나 다리 위로 앉거나 너무 끼는 바지, 양말, 신발을 신을 때 마비가 오거나 저리게 돼요. 그건 정상적인 현상인데 신경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해 혈액의 흐름을 제한할 때 발생해요. 일어서서 다리를 움직이는 게 가장 쉬운 치료법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아침에는 종종 목소리가 쉰 듯하죠. 그건 성대가 충분히 쉬지 못했고 약간 부어 있어서 그래요. 또 건조한 방에서 잠잘 때도 그렇게 돼요.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몸은 여러분이 잘 때 음식을 소화해야 해요. 위산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고 성대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죠? 어둡고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은 바지와 셔츠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갑자기 불이 켜지고 여러분 앞에는 강철문과 스크린이 보입니다. 전원이 켜지고 가면을 쓴 남자가 1시간 동안 방 6개를 탈출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문을 올라가 열려고 하지만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벽에서 뾰족한 것이 튀어나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벽이 여러분을 짓누르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입니다.
열쇠를 찾으려고 방을 둘러봤어요. 그때 가면을 쓴 사람이 열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자 더 당황이 되네요. 주머니를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스파이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옷 전체를 뒤지다가 셔츠의 허리 부분에서 단단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밑단에 숨겨진 지퍼가 있었네요. 그 작은 주머니 안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스파이크는 여러분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엽니다. 문을 닫자 2번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실과 부엌이 보이지만 집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바닥이 아닌 천장이지만요. 방 건너편에 출구가 있는데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까치발을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엌에 손을 뻗어서 높은 의자를 떼어내기 위해 힘껏 잡아당겼어요. 의자가 펑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여러분은 의자로 바닥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때 천장에서 물건들이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식기, 과일 그릇처럼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물체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만약 저 옷장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떨면서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스캔했어요. 의자를 들고 거실로 뛰어가 봅니다. 의자 위에 서서 소파 쿠션 사이로 손을 뻗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갑자기 소파가 삐걱거리면서 한쪽 끝이 천장에서 분리됐어요. 깜짝 놀라서 넘어졌는데 부엌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가 방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마구 둘러보는데 옷걸이에 걸린 자켓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파가 여러분 위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그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때맞춰 달려갑니다. 열쇠는 옷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옷장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때 여러분은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고 다시 쾅 닫았어요. 3번 방은 매우 덥고 습합니다. 실내에 있는 열대 정글이에요. 바로 앞에 첫 번째 장애물인 유사가 있어요. 땅에서 가능한 한 멀리 뛰어서 반대편으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착지합니다. 발목까지 모래가 쌓였다가 금방 허리까지 올라오네요. 당황해서 팔을 휘젓다가 머리 위에 덩굴에 손이 닿았어요. 여러분은 그 덩굴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빼냈어요. 아슬아슬했네요. 일어나서 자신이 얕은 협곡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하셨군요. 협곡 아래에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덩굴 3개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각각 잡아당겨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덩굴이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에 부족하죠. 무거운 바위를 찾아서 덩굴 중 하나에 묶고 밀어봅니다. 덩굴이 끊어지면서 바위가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주변에 더 이상 큰 바위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다른 덩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덩굴은 똑 떨어져 여러분은 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흐르는 강이 여러분을 폭포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네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뚝에 어떤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그 뿌리를 잡고 물 밖으로 몸을 빼냈어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고 몇 걸음을 더 걸었어요. 옆방 문이 보이네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걸어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4번 방은 건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쇠를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읽었어요. 방을 둘러보는데 멀리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리가 방금 점화된 긴 퓨즈라는 걸 눈치챘어요. 이 퓨즈의 다른 끝은 큰 건초 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불꽃이 건초에 도달하면 방 전체가 오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건초 속을 정신없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미 물에 흠뻑 젖은 데다가 부츠를 신으려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초는 접착제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붙었어요. 건초를 마구 던지다가 크고 무거운 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네요? 여러분은 금속 탐지기로 주변을 뒤져봅니다. 몇 분 후에 신호음이 들렸어요. 퓨즈는 건초 더미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습니다. 건초를 파내 열쇠를 찾았어요. 더미에 불이 붙자마자 여러분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5번째 방은 완전히 어두워요. 여러분은 손을 앞으로 더듬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10여 걸음 걷자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켜져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여러분은 9개의 정사각형 패널로 구성된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거리에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와 여러분 사이에 틈이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발 밑에는 농구공 5개가 놓여 있습니다. 후프 위로 3분의 0이라고 적힌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3개의 공을 골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를 잡고 던지면 돼요. 공이 골대에 맞고 틈으로 튀어 들어가고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뒤에서 끼익대는 굉음이 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뒤쪽에 있는 패널 3개가 틈새로 떨어져 버렸네요. 여러분은 침을 꿀꺽 삼키고 2번째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공! 공이 바로 골대로 빠져나가고 숫자가 3분의 1로 바뀝니다. 3번째 공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한 골만 더 넣으면 옆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4번째 공을 던졌지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2번째 줄의 패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에겐 마지막 공만 남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공을 던졌어요. 공이 후프에 부딪히더니 가장자리로 굴렀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 같더니 공이 후프 안으로 떨어졌어요. 해냈어요. 골대가 내려오고 패널들이 더 올라왔어요. 그렇게 다른 쪽에서 열린 문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방으로 걸어갑니다. 장애물 코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렸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문이 다시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나뭇잎을 모아서 코스를 질주합니다. 철봉을 쉽게 지나고 패널에서 패널로 점프하고 터널 아래를 기고 벽도 탔어요. 팔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모두 해냈어요. 여러분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출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텅 빈 지하실이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조명과 두꺼운 봉투가 놓여있네요. 봉투를 열자 현금 $10,000와 손으로 쓴 쪽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고 싶다면 전화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마지막 단어를 읽자 불이 꺼지고 쉿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침대에서 일어난 후 깜짝 놀라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그런데 침대 협탁 위에 봉투가 있네요. 돈도 있고 쪽지도 있어요. 쪽지의 다른 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떨면서 그 쪽지를 서랍 안에 넣었어요. 언젠가를 위해서. 정말 오래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저기 있네요. 집에서 꽤 가까운 것 같아서 여러분은 빨리 열쇠를 챙겨 차로 달려가 고속도로를 타요. 하늘에 밝은 무지개가 떴어요. 여러분은 무지개의 끝을 찾고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금을 얻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는데 무지개가 2개로 변해요. 도로에 급 거부가 있어요. 무지개의 끝이 몇 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희미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곤 사라졌어요. 차를 세우고 상금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개의 끝에 도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건 물리적이거나 실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무지개는 작은 프리즘처럼 작용하는 빗방울의 초능력 덕에 형성된 착시 현상이에요. 빗방울은 햇빛을 내부로 또 우리가 보는 곳으로 모두 반사해요. 다양한 파장의 빛이 다양한 각도로 굴절되죠. 그래서 태양이 보내는 흰 빛이 일정한 순서로 된 여러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착시 현상이 작용하기 위해선 적절한 날씨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태양광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42도의 각도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뒤에 태양광선이 그리고 앞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야 해요. 무지개를 향해 움직이면 무지개는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를 유지하기에 무지개에 절대 닿을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면 무지개가 풍경에 따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 곳에 도착하면 무지개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빛을 충분히 반사하기 위해선 두터운 빗줄기가 있어야 하므로 먼 거리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돼요. 두 사람은 같은 무지개를 절대 볼 수 없어요. 둘 다 사진을 보지 않는 이상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에게 무지개 아래에 서 있어 보라고 한다면 가까이 갈수록 무지개는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친구는 멀리서 같은 42도의 각도에서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무지개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적절한 조건에서 하늘에 무한한 수의 무지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어떤 무지개의 끝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멀리 있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겠죠. 또 무지개를 뛰어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적절한 조건과 각도에서 비행기의 한 면이나 아래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 창문에서 찍은 위에 있는 무지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은 또 다른 착시의 결과예요. 창문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들어오는 빛을 두 개의 뚜렷한 광선으로 분할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광선은 다르게 분산된 여러 다른 색이에요. 창문에서 빛이 나오면 이 두 광선이 서로를 방해해서 색뒤의 효과를 만들어내요. 카메라에서 편광 필터를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뚜렷해지죠. 비행기 아래에 있는 물도 이런 편광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무지개의 끝 또는 밑에 닿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아치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완전한 원으로 나타나요. 땅 위에 서 있을 때 우린 지평선 위에 빗방울에 반사되는 빛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의 나머지 부분은 볼 수 없어요. 아랫부분은 시야에 가려져 있죠. 완전한 원형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를 타거나 정말 높은 산에 올라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이건 낮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나오는 무지개는 달 무지개 또는 월홍이라고 불려요. 달에 반사된 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과 부딪혀 반사된 빛의 산물이죠. 무지개색이 다 있지만 약간 희미해 보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달빛은 햇빛보다 더 어두운 반사된 햇빛이에요. 그래서 달 무지개는 공식적으로 햇빛과 물에 의해 형성된 무지개인 거죠. 여러분은 보름달이나 보름달에 가까운 달, 카리브해와 하와이와 같은 열대 지역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곳에선 종종 저녁 늦게 소나기가 계속돼요. 안개 무지개는 빛이 안개에 의해 굴절되고 반사될 때 형성돼요. 안개 속의 물방울이 빛방울보다 작기 때문에 일반 무지개보다 훨씬 더 희미해요. 어떤 것들은 거의 흰색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것이 보일 땐 체운이라고 해요. 만약 어떤 이유에서 무지개가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지길 원한다면 편광 선글라스가 있으면 돼요. 그걸 여러분 앞에 들어 옆으로 돌리면 짜잔, 무지개가 사라지죠. 무지개도 편광된 거예요. 그 뜻은 무지개 빛의 바장이 선글라스와 같은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선글라스는 이런 식으로 물웅덩이나 다른 평평한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눈부심을 보지 않게 디자인되었어요. 선글라스를 옆쪽으로 돌리면 가로로 편광이 되게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편광된 물체들은 볼 수 없기에 무지개도 마법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 무지개는 학교에서 배웠던 7색깔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것들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색일 뿐이에요. 빨간색이 가장 긴 바장을 갖고 있고 보라색이 가장 짧아요. 분홍, 갈색, 산호색 그리고 많은 다른 색도 무지개색에 들어있어요. 100만 가지까지 있죠. 다른 색조는 그냥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색의 붉은 무지개는 태양이 수평선에 있을 때 일출이나 일몰시에 볼 수 있어요. 짧은 파장의 푸른색과 보라색 음영은 이때 분산되기 때문에 붉은색만 볼 수 있게 돼요. 빛이 물방울 안에서 2번 반사되면 아름다운 이중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밝은 주 무지개 위에 나타나는데 색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보라색이 첫 번째 색이고 붉은색의 아치로 끝이 나죠. 빛이 3번 반사되면 3중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기 위해선 태양을 향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것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태양에서 가장 밝은 색이 아닌 정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워요. 4중 무지개는 발견하기 훨씬 더 까다롭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과잉 무지개는 자연에서 예외적으로 드물 때 광선의 경로와 빛방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때만 발생해요. 이것의 가장 밝은 색은 보통 빨간색과 초록색이에요.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200중 무지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완벽한 원형 무지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낮게 뜬 해를 등지고 등산을 해서 충분히 높이 올라갔고 밑에 안개가 있다면 브로켄의 환영 광학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안개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림자지만 보통은 실제보다 훨씬 커요. 이 형상은 헤일로 같은 빛의 고리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건 일종의 후광으로 창문 좌석 아래의 구름에 여러분의 비행기가 그림자를 들이우는 멋진 효과예요. 어떤 무지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광학 효과를 천종호라고 해요. 이것은 햇빛이 특별한 구름에서 형성된 수평 얼음 결정체를 통해 특정한 각도에서 굴절될 때 발생해요. 1년 중에 꽤 자주 발생하지만 보통 밑에 구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죠. 운이 정말 좋으면
하늘에서 동시에 2개, 3개 또는 그 이상의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중이나 3중 무지개와는 다른데 왜냐면 이것들은 하나의 더 대담하고 화려한 무지개를 둘러싸고 있는 분리된 아치처럼 서 있기 때문이죠. 가끔 무지개는 토네이도와 교차하기 때문에 항상 맑은 하늘과 조용한 날씨를 가져오진 않아요. 태양 측면에 있는 무지개 빛의 조각들은 무리해라고 불려요. 이것들은 무지개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은해요. 얼음 결정 구름과 부딪힐 때 햇빛을 걸러주는 수분에 의해 형성되죠. 얼음 결정체가 프리즘이돼요. 대부분의 무리에는 하얗지만 태양에 가장 가까운 쪽은 붉은색에서 바깥에는 파란색으로 다채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차 안에 앉아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너무 높아서 도시가 녹아버릴 것만 같아요. 신호등을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눈을 비벼봤어요. 그때 은반지가 천천히 손가락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은 금속이 피부를 태울 것 같아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완전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발 밑에 액체뿐입니다. 안전벨트가 저절로 풀렸고 차도 서서히 처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문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차에서 뛰쳐나와 차가 천천히 녹는 것을 지켜봅니다. 바퀴, 파란 몸체, 내부 부품, 모터 등 모든 것이 액체로 변하고 있어요. 타이어, 플라스틱 물건, 좌석, 자동차 카펫, 유리만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모든 차들이 녹고 있어요.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도 액체가 됐네요. 남아있는 유리 스크린과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냅니다. 주변의 모든 금속이 녹고 있어요.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 사이렌 소리, 배기가스, 엔진 굉음 등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액체 금속의 강이 거리에서 흐르고 있고 여러분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금속 물줄기에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이 휩쓸리고 있어요. 사람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낮고 큰 소리가 도시 전체에 들립니다. 사람들이 쇼핑몰, 도서관, 카페, 집, 사무실 등에서 뛰쳐나오고 있어요. 모든 집 주위에 웅덩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금속 구조물, 철근, 부속품 등이 사용되죠. 지금은 그 금속들이 콘크리트 속에서 다 녹고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이 천천히 녹고 있어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대피할 시간이 있어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출입구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도시의 하수도도 녹고 있네요. 액체 금속이 섞인 물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고무 타이어를 구명 튜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도 있네요. 지갑에서 액체 동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수백 대의 ATM도 녹고 있어요. 수백만 장의 지폐가 금속 물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금은 액체가 되어 도시를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우체통 위에는 수천 통의 편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 센터, 컴퓨터 및 서버 역시 거대한 금속 물줄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디지털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게임기, 놀이공원도 녹고 있어요. 라디오, 수신기, 전화, 전선, 케이블 및 인터넷 연결이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톤의 금속이 거리를 채우고 강과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이 물은 짙은 은빛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현대 기술을 잃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금속 강은 도시를 범람시켰어요. 사람들은 시골로 달려갑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교통수단이 사라졌어요. 도시 사람들은 전기와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자연구역에 있는 것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금속이 산과 지하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 금속들도 액체로 변하고 흙과 돌 안에서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산은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처럼 언덕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지진은 전 세계의 땅을 흔들고 지진 활동은 화산을 깨웠습니다. 화산에서 엄청난 양의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쟤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화산 마그마에는 녹은 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그마가 굳지 않습니다. 화산 주변에는 차가운 용암 웅덩이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자재들을 연결하기 위해 밧줄과 접착제를 사용하고 플라스틱과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이제 나무와 돌로 불을 피워요. 사람들은 유리에 불을 가해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강한 유리와 돌로 도끼와 다른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빠르게 변질되고 부서집니다. 여러분은 나무집 짓는 법을 배웠어요. 천장과 벽을 지탱하기 위해 흙을 바르고 나무 판자를 사용했죠. 겨울 동안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잦은 지진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수레가 길에 나타납니다. 수확과 관련된 문제들도 시작됐어요. 금속이 토양에 스며들어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삽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나무로 된 뗏목이나 팽창식 보트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항해에 나가요. 긴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열기구를 타고 다닙니다.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옆 도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철도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편지를 보내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긴 도보 여행을 하고 유목민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도시에 사는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비둘기 우편을 사용합니다. 전기 없이 음식을 구해서 겨울을 나기는 어렵지만 희망은 있어요. 과학자들은 기술 장비 없이 금속이 바뀌어 버린 이유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속이 분자 수준에서 변했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분자들이 서로 멀어졌고 그러면서 금속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속 분자들을 서로 더 가깝게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류가 필요했죠. 다행스럽게도 하늘에는 전류가 충분했습니다. 매일 어디선가 번개가 쳤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 됐죠.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고 그 안에 액체 금속을 채웠습니다. 모든 용기 내부에는 녹은 구리가 들었고 고무줄로 서로를 연결했어요. 참고로 구리는 최고의 전도성 금속 중 하나랍니다. 넓은 들판 위에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수백 개씩 놓았어요. 구름이 모이고 강한 폭풍이 시작됐어요. 번개는 여러 번 땅에 부딪히다가 마침내 용기에 부딪혔습니다. 전류가 구리선을 통해 들어오더니 전하를 모든 탱크에 분배했습니다. 그러곤 연술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폭풍이 끝나고 용기는 고체 금속으로 변했습니다. 성공이에요. 평범한 금속이 몇 톤씩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이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비둘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곧 세계 사람들은 번개를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전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만들기에 충분한 금속이 모였어요. 과학자들은 금속을 강력한 자석으로 바꾸기 위해 이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땅과 바다 깊숙이에 스며들어 있는 액체철, 구리, 알루미늄을 꺼내기 위해 사람들은 금속 채굴소를 짓습니다. 먼저 이들은 땅에 깊은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대한 자석을 넣었습니다. 액체 금속은 흙을 통과하여 자석에 붙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추출된 물질을 사용해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구덩이는 전 세계에 설치되었습니다. 거대한 자석이 바다에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모든 액체 금속을 물 밖으로 퍼내고 전하를 이용해 고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도끼, 톱, 공작 기계, 모루, 바퀴와 같은 금속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속으로 된 부품과 집을 위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삶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인, 자전거를 만들고 공장을 다시 지었어요. 철도를 복원하고 첫 번째 기차가 운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시대가 다시 도래했어요. 철, 니켈, 알루미늄은 엄청난 수요 때문에 금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또한 액체 구리를 액체 은과 다른 금속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는 또 다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체 금속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철을 얻기 위해 채석장에서 철광석을 채취하고 광산을 깊게 팠죠. 이제 금속은 액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뒷마당에 있는 땅에 긴 자석을 꽂으면 다음 날에는 그 자석에 철이 가득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금속 채굴이 쉬워지면서 기술 성장은 가속화되었어요. 이제 강철이나 은을 녹이기 위해 용광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액체 형태로 금속을 모은 후 항아리에 붓고 액체 형태로 영원히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전하가 이 금속을 고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배가 다시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물자의 국제 수출입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구한 것은 전선과 인터넷이었어요. 한 세기 동안 인류는 현대 기술을 완전히 재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빽빽한 덩굴이 길을 막고 있는 정글 속을 달리고 계시군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커다란 바위가 보이는데 달리는 곳을 멈출 수 없어요. 곧 그 바위에 부딪힐 거예요. 그때 으악!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치솟게 됐어요. 아래에는 뾰족한 바위와 힘차게 물이 흐르는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다 꿈이기를 바라며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다시 땅에 착지하게 되고 땀도 흘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뒤를 살짝 돌아보자 첨단 드론이 떼거지로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지나치자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방에 앉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맞출 시간이 몇 초 안 남았어요. 맞추지 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5초 남았습니다. 생각나는 첫 번째 정답을 불쑥 내뱉지만 혀가 미끄러져서 완전히 잘못된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얼굴엔 공포가 서립니다. 또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큰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군요. 또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래에는 평평한 타일이 줄을 지어 있고요. 마침내 꼭대기로 올라가서 움직일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시멘트로 붙인 것처럼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몇 분 후 타일 사이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는 통제할 수 없어요. 아래로 떨어지자 버스 2대보다 더 긴 거대한 뱀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슉대는 소리가 정말 무섭네요. 송곳니에서는 독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다행히도 아무런 충돌 없이 뱀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또 떨어졌더니 다른 뱀이 있네요. 이 뱀은 아까 뱀보다 더 커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레와 같은 굉음을 냅니다. 붉은 비늘에 공포에 질린 여러분의 얼굴이 비칩니다. 뱀이 여러분을 꿀꺽 삼켜서 여러분은 이 뱀의 내장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타고 내려가자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뱀과 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사하고 오래된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 중이시군요. 런던 날씨가 참 좋네요. 킹스크로스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위가 느껴지지 않네요. 메이페어에 내리자마자 은행 계좌를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돈이 바닥나 버렸어요.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집세를 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땅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충분치 않아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집과 호텔 일부를 팔아야 합니다. 힘들게 이룬 모든 게 몇 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인내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게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활짝 펼쳐진 녹색 들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제자리에 달라붙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각 칸에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으로 2칸을 움직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대각선으로, 일부는 앞이나 옆으로 움직입니다. 일부는 L자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이 좌우로, 심지어는 앞뒤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멋지네요. 하지만 곳곳에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전한 척 위장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들판은 아까보다 더 트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제 승리를 이끌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계속 주위의 사람들이 사라지는군요. 그때 갑자기 여러분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체크메이트! 불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칠게 쉬고 계시는군요. 서재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아닐 수도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려는 형사 중 한 명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저택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도구로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아직 초저녁이지만 단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건을 해결할 다른 형사들도 있지만 더 빨리 해결해내야 합니다. 모든 구석과 길을 조사해서 범인을 찾아내야 해요. 커튼 사이 모든 조명 아래 벽이나 있는 금까지 모두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네요. 모든 방을 돌아다니던 중 식당에서 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수색한 곳이었지만 작은 것들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추가 수색 후 범죄에 사용된 도구를 발견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범인이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됩니다. 추론에 확신이 들면 바로 기자회견을 잡으세요. 모두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추리로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범인은 계속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건을 종결하고 항상 원하던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사건들을 더 많이 해결해야 합니다. 깨어났는데 말하는 법을 모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봤더니 임의의 글자 7개가 뒤섞여 나타났어요.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 제일 똑똑한 단어를 대봅시다. 컨닝은 안 돼요. 사전 찾아볼 생각은 마세요. 단어를 입력한 후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루를 계속 해보죠. 그런데 차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벽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봤더니 임의의 글자 7개가 나타나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결국 평범한 단어를 댔지만 그래도 성공은 했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어휘력은 엄청나지게 될 겁니다.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일어납니다. 자갈바닥에 이끼가 껴있는 게 으스스하네요. 일어나서 자신이 중세시대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멋진 마법사 모자를 쓴 마법사입니다. 먼 곳에 있는 횃불을 켜서 방을 밝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계시는군요. 안개 때문에 몇 미터 너머는 볼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이 지하 감옥을 빠져나와야 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 길을 함께할 주문이 있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의 마술에는 한계가 있고 당신을 노리는 적도 많으니까요. 으스스하네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갑시다. 갑자기 눈 하나짜리 괴물과 마주치게 됐어요. 머리에서 슬라임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촉수는 8개고 으르렁대는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이 괴물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난데없이 여러분 눈앞에 주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적절한 걸 고르면 그 괴물의 약점도 알 수 있고요. 번개 마법을 걸어 이 괴물을 내쫓아 봅시다. 괴물은 어둠 속으로 도망을 치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지하 감옥 깊숙한 곳을 지나며 용암이 흐르고 뿔이 가득한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애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법의 방패가 있거든요. 수많은 괴물을 물리친 후 여러분은 터널 끝에 빛을 보고 지하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푸른 나무가 무성하고 신비로운 강이 흐르는 매혹적인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작은 요정들이 날아다니는데 다들 꽤 친절하네요. 하지만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메말랐고 땅도 그을린 것 같아요. 이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근처에 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은 용과 싸울 수 있는 레벨에 도달했거든요. 이제 용이 잠들어 있는 커다란 동굴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어느새 용은 잠에서 깨어나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나무와 땅에 불을 내뿜네요. 여러분은 몇몇 동맹자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마법의 주문을 외친 후 드디어 용을 물리쳤어요.